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유인의 서재 한사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학교 가 계셨댔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가 계셨어요? 제가 2005년부터 가 있었습니다. 벌써 한 7년, 8년쯤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가르치세요? 주로 이제 재무관리, 재무관리, 예, 경제수학 뭐 이런 걸 가르치고 경제수학, 있습니다. 예. 경제수학 요즘 수학 잘 하나요? 뭐 저희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처음에는 미적분을 모르고 들어오는데 예. 가르치고 나면은 나중에는 뭐 상당히 복잡한 미적분을 좀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한 교수님 강의를 경제수학 강의는 저는 경제수학을 독학을 해보려고 예. 왜 취향이 쓴 취향이 있습니다. 예. 취향이 쓴 예. 책을 들고 한 몇 달 실험했어요. 혼자서. 예. 제대로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우당은 다 한 번 읽기는 읽어봤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면서 예. 원래 한은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셨죠. 맞습니다. 예, 예. 한은 그 다음에 금융연구원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업계는 안 해보셨어요? 업계는 제가 잠시 중권회사에 좀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증권회사 돈 많이 벌 좋았을 텐데. 예, 증권회사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제가 지원하는 프라이싱을 좀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V 아비트라지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이제 프레본 야만에 뭐 이런 데 가격을 비교하면서 와벅증권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 오고 저희가 이제 생성했던 가격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걸 거래를 하는 그런 파트에 제가 있었죠. 사실 이론적으로야 효율적인 시장에서 아비트라지 기회가 적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그런 기회가 많나요? 지금도 보시기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적어도 주식시장 쪽은 그런 기회가 거의 사라졌고요. 거의 사라졌고. 예, 이제 워낙 이렇게 미세하게. 맞습니다. 뭐라 그러냐? 스캘핑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틈만 나면 이제 막 치고 들어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외환시장 쪽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환 쪽은 아직도 상당히 저희가 움직이는 방향이 저희 변동성 폭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저희가 밴드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큰 이벤트가 나타나면 밴드 폭이 굉장히 커지는 특색을 띱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세게 변동성의 경기가 높아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줄어드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당국의 외환 개입성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래 위로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밴드 폭을 얇게 하려는 그런 게 아마 당국의 의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들 텐데요. 그렇죠. 예. 그 외에 평치 발행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실물 사이드에서 수출을 더 원활하게 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치 당국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능력 여부에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신뢰가 쌓여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고 이제 그 힘이 실제로 이제 없어졌을 때는 또 시장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색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최근 한 1, 2년, 2, 3년 동안 비교적 고환율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 스위밍 이 말하자면 잘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외환당국이 별로 이 소문 안 나게 말하자면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보이는 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인 것 같기는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말썽 안 나게 잘해왔다고 보는데 최근에 어떻든 원화가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환율이 내리꽂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 그렇게 갑니까?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 5월 이후에 앵화 약세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과거에 플라자 협정 이후로 앵화 강세를 좀 이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제 외환 시장에서 상대적인 거니까 통화의 가격은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안정화를 시키려고 그래도 다른 통화 국가에서 약세가 진행된다면은 저희가 상당히 강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플라자비라고 말씀하신 건 1985년도 당시에 250엔 가까이 있던 엔화의 달러 환율을 125까지 밀어내리기로 합의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994년에 이제 79엔의 역사적 고점을 찍고 다시 140엔까지 치고 약세로 N 약세로 달려갔다가 지금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N은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예측이라는 것은 예측이라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 이제 정책 당국이 어차피 통화 가치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량이 상당히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제가 보기엔 일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제고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자기들이 상당히 올려는 걸 원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통화 약세가 진행이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 자산 가격이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웰스 이펙트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한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그 경제의 어떤 인센티브, 어떤 충격을 또 가하기 위해서 약간의 통화 쪽을 좀 활용하려는 위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 기간 동안 그 환율 약세를 유도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그 자기들이 일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가 보기엔 통화를 계속 풀어가면서 그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봐서 아마 정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극단적으로 많이 아주 낮게 지금 아베 정부가 물가 목표를 2%로 타겟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달성할 거로 보십니까? 그건 이제 결국 제가 보기에는 통화 증발을 하면은 어느 정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 통화 증발을 하면서 동시에 물가 안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통화 가치를 조절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그 수입 의존도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물가를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다. 그런 정책적인 욕구가 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외환시장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하려고 우리 한 교수님 모신 것은 아니고 이 책을 이 자유인의 서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행운에 속지 마라. 제가 영어 제목을 보니까 Fooled by Randomness입니다. 이 원서입니다. 우리 원래 책이 이제 이런 책인데, 우리 책도 좀 이렇게 가볍게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무거워졌어요. 침대 누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팔이, 손가락이 아파서. 좀 이렇게 해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영어 읽기는 우리 한 교수님처럼 익숙하지 않으면, 이 영어로 내용을 파악해가면서 속도감 있게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보니까 페이지마다 이렇게 우리 한 교수님 다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아주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보신 것 같은데, 원책입니다. 좀 전에 저 얘기하던 그 얘기 조금 더 할까요? 그렇죠. 원화는 얼마까지 밀려 내려갈 거라고 하십니까, 환율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이제 그 2008년도 상황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 원화의 가격은 크게 두 종류의 가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성 가격이 있고 하나는 변동성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가격은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근데 이제 변동성 가격은 2008년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역사적 거의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퍼센티지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한 5% 전후에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변동성 가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지금 변동성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띠냐면은 그 낮은 수준의 역사적 저점에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상당히 격렬하게 또 반응을 하는 측면이 또 국면이 옵니다. 그래서 그 국면이 온다면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가거나 또는 약세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결판이 날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위로 튑니까? 밑으로 더 꼬꾸라집니까?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그 상대 통화 국가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달러와의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우리 경제 자체가 개방 경제를 가지고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상당히 재정 절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상당히 위협이 가해지고 경제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가 오히려 거꾸로 약세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미국의 그 재정 적자나 이런 게 상당히 완만하게 해결되면서 우리 통화 가치가 상당히 우리 경제 전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잘 유지가 된다면은 점진적인 강세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세는 서서히 온다. 근데 약세는 상당히 급격하게 올 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말하자면 되튀어서 환율이 쫙 올라갈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내려갈 때는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야말로 서서히 일정한 정도의 기울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의 통화 증발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점진적인 강세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뭐 이런 호주라든지 뭐 이런 경제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자면 수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흔들린다든지 예를 들자면 막 우리나라 큰 기업체들이 경쟁력이 취약해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원화 선물에 거래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나요? 원화 선물은 굉장히 거래량이 많고요. 아, 그래? 예, 옵션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 파생 거래 규모가 제법 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그 아즈마 부대라고 그래서요. 그 와다나베 부인. 예, 와타나베 그 부인이라 해서 그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달러 같은 경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 와타나베 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호주 달러의 환율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야기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N 달러 말고 이제 호주 달러에도 가서 배팅도 하고 뭐 $1에서 와도 배팅도 하고 이런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참 대단한 부인들이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부 아주머니들이 밤을 새가면서 그 컴퓨터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건전하다고 봐야 되나요? 딴짓 하는 것보다는 낫겠네. 예, 근데 실제로 어디 가서 뭐 노름을 하거나 이거보다 낫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그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개인들은 그 주도하는 세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이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개인들은 대부분은 밥이죠, 뭐. 예, 당하는 게 일반적인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상당히 개인들이 이제 전략상으로 보면은 극치 사건들, 예를 들자면 아주 극단적인 사건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자면 원화가 폭락을 했다든지 아주 폭등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매매하는 게 좋은데요. 일반인들이 그런 기회가 잘 안 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급증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시장에 대부분이 뛰어들어서 되게 이제 거기서 그죠. 뭐 옵션 시장에 가서 외가격에 복권이나 사고 앉아 있는 거죠. 뭐 어쩌다 한번 걸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재미고. 예. 근데 그죠? 실제로 이제 이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권이 잘 걸린다는 겁니다. 그 옵션 복권은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렙 이렇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렙이라고 해요. 뉴욕 타임즈 가장 잘 팔리는 작가. 자, 이 여러분 아마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이러면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디서 들어봤죠 이름을? 블랙스완에서 들어봤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블랙스완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블랙스완이 무슨 뜻이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인간들이 그 어떤 판단을 이렇게 지식을 형성을 할 때요 보통 균합적 지식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관측하고 나서 그것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자기 지식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조도 희고 저 백조도 희고 저 백조도 희고 A, B, C, D가 다 백조는 희니까 백조는 희다. 그런데 그렇죠. 어쩌다가 검은 백조가 나타났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은 계속 흰 백조만을 구경을 했는데 이제 호주나 이런 신대륙이 개척되면서 그런데 이게 탐험가들이 가다 보니까 갑자기 검은 백조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백조는 전부 다 흰 백조라는 게 우리의 진리 세계였는데 갑자기 진리가 새로운 관측치로 인해서 다 무너져버린 현상을 이제 블랙스완 현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도 예를 들자면은 환율이 계속 안정되게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다 그거에 자기 지식이 아니라 몸이 자체가 그걸 반응을 몸속에 내장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정된 방향으로 모든 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격렬하게 시장이 반응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2008년도처럼요. 그런 현상이 이제 종종 관측이 된다는 게 이 책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실 우리 한 교수님을 모셔놓고 미리 이 책을 제가 또 좀 알아야 되니까 조금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 절반이나 읽었나요? 이제 막 읽는다는 게 좀 막 넘어가면서 이제 대강 보는 거니까. 근데 얼른 앞부분에서 본 거는 워렌 버핏도 별거 아니야 이제 이런 표현도 있고 이게 왜 별거 아니라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운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렇습니다. 지가 잘나서 그랬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크로소스란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제 크로소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소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시대 때 굉장히 이제 큰 부자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크로소스처럼 부자가 되라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전쟁이 패하면서 망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론이라는 철학자 겸 정치가가 당신의 지금 현생의 행운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사건이 터질지가 모른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워렌 버핏의 부를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거냐 아니냐 이제 문제가 이제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크게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논설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공황이었습니다. 대공황 때는 주식이 거의 일반적으로 한 60에서 80%까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근데 망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처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고 벤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하는 벤 그레엄 그 사람 맞습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 그레엄도 그레엄하고 누구하고? 그레엄하고 제시 리버모어라고 있습니다.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이제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제시 리버모어가 그 당시 시세돈으로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30조에서 50조 사이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JP 모간이 와서 공매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40년 초에 자살을 합니다. 계속적인 주식에서 돈을 이제 잃고 나서요. 그러면서 리버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레엄이 제시 리버모어 같은 투자 방식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증권 분석이라는 책에서 가치 투자를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콜롬비아대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워렌 버핏이 그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레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버핏이 그 학생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버핏이 쓴 글이 이제 그레엄이 죽었을 때 버핏이 쓴 조사가 있는데 The Super Investor of Graham and Dodd Bill이라는 조사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과 비슷한 내용을 이제 쓰는 겁니다. 버핏이. 그래서 전 세계 인류한테 $1씩 나눠주고 그 뒤집기 게임을 해가지고 사람을 계속 토너먼트 방식으로 모은 다음에 예를 들자면 한 500명대 모아놓은 사람을 구성을 봤더니 그 중에 한 100명이 그레엄 도드빌에서 온 사람이더라.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이 랜덤웍이냐 이제 이런 걸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레엄유나 이런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랜덤웍인 것 같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을 가치 투자라는 방식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구현한 사람이 이제 구현했다고 주장하는 게 워렌 버핏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탈레브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웃기지 마라 이런 말이죠. 웃기지 마라적인 측면도 있고 그 방식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맞을 수도 있지만은 역사상 큰 흐름을 보면은 그것도 상당히 운에 의해서 결판이 된 거다. 예를 들자면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를 들자면 붕괴를 해버렸다든지 그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미국은 지금 상당히 오랜 동안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면 쉽게 100년 이상의 세계에 제패를 나라가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예를 들자면 붕괴됐다든지 그러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탈레브 같은 사람은 그 워렌 버핏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운이다. 그 사실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소위 과학 방법론을 둘러싼 그런 논쟁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떴다 동쪽에서.
뭐 인류 역사 이후에 수만 년 동안 해가 동쪽에서 떴고 법칙적인 것 같지만 내일로서 그 법칙이 끝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물이 뭐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렀지만 그건 뭐 내일 밤 자정 12시로부터 뭐 오히려 높은 데로 흘러갈지도 모르는 것이다. 뭐 말하자면 이런 논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탈레브의 주장은 그럼 투자를 하거나 어떤 디시전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칙 같으면은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따져서 뭐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먹고 관리해 나가면 먹을 수 있다. 말하자면 재산 축적이 가능하다. 재산 축장이라는 것은 가치의 집합이다. 말하자면 이런 이제 말하자면 합리적, 근대적 합리성의 세계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 주장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고 법회도고 이제 이 사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운명은 행운의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신자는 아니기 때문에 행운의 여신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렇지만 잃지 말아야 될 게 인간의 존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운의 여신이 자기를 버려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큰 베팅을 했는데 거기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손치더라도 자기의 존엄성은 잃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인간으로서 가장 큰 가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버펫이나 이런 류의 그레엄 같은 사람은 그 인류의 1900년도 초반부터 그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니까 안전마진 이하로 그 주식을 매매를 하고 꾸준히 매매를 하면서 버티면은 결국에는 그 이상의 최적의 대안이 없다. 그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 사람이 이제 탈레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학습 능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학습이라는 게 실제로 인간의 기억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사결정이라는 건 실제로 합리성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특성을 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인간의 행동의 기준이라는 게 감성이고 학습이라는 것도 기억이라는 것에 의존하는데 그 기억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감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게 더욱이 불확실한 현상 속에서 그걸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약간 오류인 지식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사회과학이라든지 금융시장에 관한 지식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오류가 많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펫의 버펫 자체가 이룬 업적을 비난하는 거라기보다는 버펫의 업적은 높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그것도 상당히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데 말하자면 제한적인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펫 덕분은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버펫이 돈 버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사람 시각으로 본다면 버펫이 돈 벌 확률은 높은데 근데 버펫은 운이 좋게 자기가 돈 안 벌 확률 속에는 우연히 안 들어갔다. 그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이게 근데 되게 이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야, 이 사람 정말 재밌는 관점이다 이렇게 약간 느낀 것이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치 그 성공의 필연적 법칙이 작동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습관이 있는데 웃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참 그게 이제 무릎을 치면서 전적으로 내가 어그리한다, 동의한다 이런 기본을 가지면서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성공에 도취해서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제가 친구들에게도 뭐 친구들 중에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친구들 제가 꼭 그저 말리면서 하는 얘기가 주식 투자는 99전 99성을 할수록 마지막 100전에서 무너질 확률은 더 높아진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기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그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얘가 카를로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그 남미 쪽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러시아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무너졌어요? 그래 98년도에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도 무너졌어요. LTCM 무너졌어요. 같이 무너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이제 이 사람은 러시아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러시아가 석유 자원이란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계속 중간에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소위 말해서 물타기라는 걸 해서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까지 거기다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개인 재산이 거의 2천만 불 가까이 육박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러시아 채권들이 완전히 다 크게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개인 재산까지 다 날리고 한 100만 불 남고요. 회사에다는 굉장히 큰 손실을 끼치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사람인 것이죠.
예, 카를로스가. 예.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되게 이제 이 사람이 많은 여기서 이제 그 월가에서 만난 사람들 이 어떤 식으로 흥하고 어떤 식으로 망하냐가 나오는데요. 예. 이게 재밌는 게 여기에 이제 뭐 존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뭐 카를로스라는 사람도 나오고 네로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로라는 사람은 이제 암에 걸린 사람입니다. 암에 걸렸는데도 이 사람이 아주 적절하게 행동을 해서 모든 자기 리스크를 이 사람은 아주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절대 리스크를 안 지는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개인 생활도 그러게 하고 해가지고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암까지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떤 규결이 돼버리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 자동차로 이게 왔다 갔다 이제 그 주말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 사람이 헬기로 그걸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헬기가 바람이 세게 부는 바람에 헬기가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로라는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 관리라는 게 결국에는 그 금융시장에서 모든 리스크 관리는 했지만은 그 결국에는 자연현상에서 발생한 리스크와 자기 목숨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잠시 그 시간을 줄이려다가 결국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그 생을 마감하는 그런 상황을 마지막에 그리고